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목소리 좀 들릴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녹화 시작했고요. 일단 오늘 그 브린트 영어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저번 시간까지는 제가 그 독해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론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좀 훈련 프로그램 몇 가지 좀 소개해드렸고, 좀 사례들 좀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특정 기출, 그러니까 저희 수능 기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문항을 풀기 위해 우리 뇌파 훈련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그 유익한지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총 준비한 기출은 총 세 가지인데요.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김현진, 서울 강동센터의 김현진 센터장이고요. 지금 제가 공교육에서 네. 잘 들린다고 합니다. 네. 공교육, 그리고 사교육에서 제가 좀 오랫동안 그 몸담고 있으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파락토스를 알게 되었고, 파락토스를 접목시키면서 제 수업이나 제가 맡은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성인분들 다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있는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 많아지고 저희 뉴로하모니에 대한 이 신뢰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능 영어 독해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주제 찾기 유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수능 유형에서 주제 찾기는 보통 23번 문항이 주제를 찾는 유형입니다. 물론 제목 찾기, 요약 찾기, 그리고 뭐 저희가 제 글의 제목, 요약, 여러 가지가 이제 주제 찾기랑 다 똑같이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독해는 항상 지문이 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문단은 한 문단이면 주제가 한 개라는 거죠. 그거를 꼭 기억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그 주제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작가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쓸 거고 여러 가지 단어를 쓸 텐데 그 패러프레이징과 그리고 문장 간의 연결을 잘 보기만 해도 독해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패러프레이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지문의 내용이었는데 이 사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죠. 잠시만 이거를 좀 줄일게요. 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표현을 한 지문에서 찾아가면서 글을 읽는 것과 그런 작업이 없이 글을 읽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글의 키워드를 파악해야 되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작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저희는 파악을 해야 이 글을 이해할 수도 있고 문제를 풀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엠퍼시스는 제가 문장과 문장 간에 강약 조절을 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접속 부사 이 두 가지에 따라 앞문장과 뒷문장 중에 어디에 더 힘을 실어 강하게 읽느냐, 약하게 읽느냐에 따라 좀 독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소우는 앞의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뒤의 내용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담겨 있을 확률이 높죠. 덧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라는 부분 자체가 앞 문장보다는 뒤에 문장에 좀 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실려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다른 접속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실제 실전 문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출문제는 난이도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물론 요즘에 주제 찾기는 쉽지만은 않아요. 네, 주제 찾기가 요즘 3점짜리가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서도 변별력을 나눌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보지는 못하는 문제긴 하지만 그 주제 찾기 유형 중에서도 좀 상대적인 난이도로 제가 한번 판별해 봤는데요. 그래서 난이도 중, 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먼저 21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일단 해석을 먼저 제시해 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가능하신 분들은? 네,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눈에 들어오실까요? 이게 영어로도 나오면 어렵지만 우리나라 말로 나와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예. 근데 구조를 알고 글을 읽으면 글이 굉장히 쉽고 주제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보면 사람과 기계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자동화할 수 있는 일은 기계에 맡기고 나머지를 사람에게 넘길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일단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제시를 했죠. 뭐가 문제를 발생시키는지를 저희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작가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결국엔 사람들에게 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한다라는 게 바로 이 저자가 생각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좀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이 기계를 감시하기를 기대하는데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이 잘하지 못하는 일이다.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사람들이 기계를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 사람은 잠을 꼭 자야 되는 존재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예시를 지금 들어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어때요? 또한이라는 접속 부사가 나왔네요. 저희 저번에 얘기했지만 또한이라는 접속 부사가 나오면 앞문장과 뒷문장은 같은 내용의 흐름일까요? 다른 내용의 흐름일까요? 당연히 같은 내용의 흐름이겠죠. 그럼 만약에 앞의 예시를 이해했다면 뒤의 예시는 조금 가볍게 스캐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계가 요구하는 그렇지. 반복적인 작업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이것도 사람이 못하는 일이지. 이게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조금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 고맙게도 이런 식으로라는 좀 접속 부사가 나와요. 너무나 고맙게도 이런 식으로란 뜻도 역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같은 흐름으로 전개되겠죠. 역시나 인간이 못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그래서 뭐래요? 기계와 인간의 역할을 나누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강점과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역시나 사람이 못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전적 생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영역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역시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면 그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 돌아간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엔 첫 번째 문제 제기한 내용을 중간에 단 한 번도 흐름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결국엔 강조로 끝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는 당연히 그렇죠. 이거죠.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 사람에게 또 돌아간다. 이 마지막에 또 강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비판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혹시 답을 고르실 수 있겠나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건데요. 자동화 시스템에서 인간에게 부적절한 일을 배분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문제예요. 사실 이거 답안 되게 고르기 쉽거든요. 난이도 하예요. 왜 쉬울까요? 일단 지금 다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일단 3, 4, 5번은 바로 제할 수 있거든요. 일단 얘기만 들어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다 파악을 하셨을 텐데 그럼 보통 1번이나 2번에 대해서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지가 두 개로 확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난이도 하는요, 보통 어떤 정도로 좀 구성이 돼 있냐면, 일단 글의 흐름이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주제를 찾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리고 접속 부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어, 괜찮나요? 다 된 건가요? 네. 잠시만요.
이거. 네. 그래서 접속 부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글의 강약 조절이 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라던가 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속 부사가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앞 뒤에 어떻게 내가 강약 조절해서 글을 읽느냐가 다 정해져 있고 내가 유추가 되기 때문에 글을 읽는데 굉장히 쉽게 글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시만요. 또 접속 부사만으로요. 패러프레이징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한이라는 접속 부사는요. 앞과 뒤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예시를 얘기했으면 그 뒤에도 당연히 그 예시가 비슷하게 등장할 거다라는 걸 제가 유추할 수 있고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마찬가지 선지에서도 패러프레이징이 명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기에 보이실까요? 아이고.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면 자동화 시스템에서 인간에게 부적절한 일을 배분하는 문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부적절한 일을 배분하는 문제라는 것 자체가 대놓고 패러프레이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선지는 정말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헷갈려 하는 친구들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중에 대해서 이제 난이도 중짜리를 한번 가볼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자, 보시면요. 이 산업혁명의 도래는 시간, 노동, 자본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켰대요. 이게 공장들은 시계에 맞춰 하루 종일 생산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양으로 생산할 수 있었대요. 한번 보시면요. 누가 봐도 떻게 변화했는지,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어떻게 과거, 현재가 비포 애프터로 바뀌었는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원리를 지금 설명합니다. 뭐, 기계가 이렇게 가동이 되면, 그 다음에 기계보다 당연히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거고, 그 다음에 24시간 또 가동되는 건 당연히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산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너무 고마운 게 또 따라서라는 접속 부사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뒤에가 또, 결과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이 또 등장하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읽어보면, 많은 공장에서는 하고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 결과라는 또 접속 부사를 또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임금은 노력과 생산량에 연동되었다라고 하면서요,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구조가 명확하긴 한데요. 어휘가 좀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장의 길이도 좀 길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산업혁명 내용이다 보니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아마 독해할 때 많이 어려움을 좀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이 이제 찾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핵심적인 접속 부사를 좀 보게 되면 대충 구조는 좀 파악이 돼요. 어, as such가 나왔고 thus가 나왔네.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럼 또 원인과 결과가 나오겠네. 라고 하고 유추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글의 흐름이 쫙 먼저 보여야 그 글을 읽기 전에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접속 부사가 어떤가요? also나 아까 뭐 in this way 이런 것처럼 쉬운 접속 부사가 아니라요. 조금 잘 보지 못했던 as such를 쓴다거나 좀 아이들이 좀 쉽게 놓칠 수 있는 thus를 쓰면서 조금 난이도를 높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패러프레이징 역시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구조가 반복되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일하면 24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이라고 하면서 일하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만큼 생산량이 많아질 거고 가장 또 많아질 거고 또 생산하면 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생산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또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도 역시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글을 읽을 수가 있고 전체 글의 구조가 파악이 되는 거죠.
여기 또 보면 wage이라고 임금이 production과 역시나 똑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지를 한번 골라보시면요. 한번 답 골라보실 수 있을까요? 그쵸. 1번입니다.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노동시간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요. 그 글의 흐름을, 글의 구조를 다 파악하고, 이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파악한 친구들은요, 정말 쉽게 1번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글의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 읽는 친구들은요, 아마 많이 헤맬 겁니다. 이게 2, 3, 4, 5번 중에서 뭐가 더 답일까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할 텐데요. 저희 난이도 중짜리는요, 대부분이,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접속 부사가 명시는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이들이 놓칠 수 있을 만한 단어나 잘 외우지 않는 as such라는 단어를 좀 쓰면서 어휘 수준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럼 이게 접속 부사인지 아닌지를 좀 놓치게 되고 접속 부사인 걸 알더라도 뜻을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글의 구조가 좀 잘 보이진 않겠죠.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을 하긴 하는데 여러 개념이 여러 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일을 하는지 그 노동 시간과 얼마나 많은 양이 생산되는지를 생산량과 이렇게 같이 동시에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작업을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글은 아마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이 나옵니다.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오답인데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답을 고르면서 뭔가 끌리는 오답이 있죠. 그게 항상 존재하게끔 출제자들은 출제를 하는데요. 한번 보면요. 저희가 아까 정답은 1번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3번과 4번에서 막 고민을 했을 거예요. 뭐 글을 읽다 보면, 뭐가 기계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교대 근무도 나오고, 그럼 이거 인간과 사람 관계네. 그리고 또 오래 일하면 생산이 증가한대. 또 돈이 증가하네? 그럼 시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한 거 아닌가?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스토리를 지어내요. 그래서 글을 전체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문장, 계속 문장마다 읽기 시작한 친구들은 중간중간 나오는 단어나 표현만 기억을 하고 나만의 스토리를 짜면서 매력적인 오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출제자들은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선 특히나 접속 부사, 그리고 글의 그 문장의 강약 조절을 하며 읽어야만 저희가 전체 지문을 다 읽고도 그 내용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그 기억이 남았을 때 답을 제대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 아시는 분들은 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지문을 다 해석하고 글의 구조를 다 파악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잘못 골라서 틀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보통 1, 2등급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해석은 다 되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답을 잘 못 고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상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22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23번 주제 찾기 유형이고요. 이것도 역시나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믿는다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추상적인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패러다임, 그리고 믿는다, 사용한다. 이걸 보는 순간 아이들이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읽기가 싫어지고 문장은 길고 이제 이런 상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좀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뭐뭐 하기보다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공부를 하고 나면 뭐뭐 하기보다가 일단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줄이 아무래도 주장에 해당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용은 일반적으로 공통된 개념, 상징적인 표현, 실험적 수학적 도구와 절차, 그리고 심지어 일부 동일한 이론적 진술들을 활용함으로써 서로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한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가 좀 아이들이 이제 읽고 지치기 시작합니다.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미 너무 여기서부터 과부하가 오기 시작하고
또 뒷문장을 읽을 때 이미 앞문장을 다 까먹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그리고 강약 조절,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그리고 접속 부사. 이런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한번 보시면요. 뭐뭐 하기보다 이거 제가 체크는 드렸는데 그 외에 접속 부사다운 표현이 좀 있나요? 여러분 좀 보이실까요? 물론 따라서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좀 보이실까요? 저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제가 뺀 게 아니라 영어 표현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은 대부분 접속 부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어, 이게 접속 부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내가 읽으면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고리를 논리를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 뇌의 작용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믿는다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뭐뭐 하기보다 뭐뭐 한다라고 하면 앞에와 뒤 중에 어디를 더 강조하는 걸까요? 그쵸? 믿는다보다는요,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게 더 포인트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고,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라는 거구나, 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문은 하나의 문단이고, 그 문단이 하나라는 건 주제가 몇 개죠? 한 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자가 첫 번째 얘기했던 이 말이 끝까지 다 그렇게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좀 변동이 있을 것이냐, 그거에 따라 저희는 답이 달라지겠죠. 한번 보시면요. 사용하는 게 핵심이고 믿는다는 건 이 사람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저희가 이 같은 맥락에 해당하는 그 포인트를 한번 좀 볼 건데요. 동일한 통일성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 이게 바로 믿는다라는 거에 대한 패러프레이징으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설명하지 않아도라는 거에도 역시나 믿는다에 해당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맥락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한 해석이나 합리화를 함께 동의하거나 라는 것도 역시나 믿는다에 해당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좀 더 쉽게요. 작가가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로 구분을 하셔도 돼요. 지금 믿는다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문장에서 뭐를 플러스로 보고 뭐를 마이너스로 보죠? 그쵸? 그거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라는 걸 작가는 플러스로 보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믿는다라는 걸 마이너스,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 다 파란색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죠? 플러스로 보는 거, 활용하는 겁니다. 일부 동일한 이론적 진술들을 활용함으로써, 이게 제가 만들 때는 딱 명확하게 일치했는데, 갑자기 전체 화면으로 보니까 글자가 깨지네요. 보시는데 불편하게 좀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일단 활용함으로써, 이게 지금 여기 사용한다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방법만 이해하면 된다. 역시 작가가 플러스로 생각하고 있는 긍정적인 맥락이죠. 아이고, 여기 제가 영어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린 표현이 바로 rather than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요, 상인 이유가 있어요. 접속 부사는 없지만, 패러프레이징이 한 단어가 다 반복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논리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 하기보다는 저거. 또 다른 문장에도 이거 하기보다는 저거. 또 다른 문장에도 이거 하기보다는 저거라고 하면서요.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이 논리가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좀 잘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 아마 이해가 안 될 거고 읽더라도 아마 여러 번 계속 읽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만 가게 되고 뒷문제는 다 찍게 되고 다 당연히 오답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use paradigm이 어떻다? 역시나 by employing과 같은 표현이라고 paraphrasing을 찾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only understand how to use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이용한다, 활용한다라는 걸 지금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믿는다라는 걸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파란색으로 이제 했지만 여기는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걸 초록색으로 보고 초록색 밑줄 친 거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쳤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글을 읽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답이 바로 1번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과학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기능적 측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기능적 측면이라는 것도 패러프레이징이에요. 근데 이 선지에 나와 있는 패러프레이징조차 어렵게 나와 있는 거죠. 그냥 대놓고 비교한다, 뭐 사용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패러다임을 사용하고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게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반화해서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제시하는 게 바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선지의 특징이죠. 그리고 당연히 매력적인 오답이 있겠죠. 역시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난이도 상의 특징을 좀 보면요. 접속 부사가 없어도요. 글의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역접인지 순접인지 그리고 이게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강조하기만 하고 끝내는지 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저희 기출에 해당하는 구조를 파악한 뒤에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익혀두고 거기에 맞는 연습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연습만 시키면? 그렇게 되면 아마 모든 아이들이 다 성적이 오를 거고요. 근데 제가 그 영어를 계속 가르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아무리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시간으로 해도 그걸 가르쳤지만 바뀌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바뀌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네, 즉 그게 이제 저의 결론이었고요. 지금도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이유는 그게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그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좀 뒤에서 이어서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리가 반복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일전에는 단어를 반복하는 걸 찾았었잖아요. 아까 사자는 뭐 정글의 왕, 그리고 먹이사슬 중에 가장 탑, 그리고 최고의 사냥꾼 이런 식으로 같은 표현을 찾는 반면에 이 상해,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유형들은요. 대부분 논리가 반복됩니다. 아까 뭐뭐이기보다는 저거. 또 저거이기보다는 이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찾아가며 글을 읽어야 명확하게 주제를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지에서도 이 패러프레이징 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냥 대놓고 똑같은 단어를 써주는 게 아니라 기능이라는 다른 단어로 바꿔주는데 포괄하는 단어가 굉장히 수준이 있는 난이도가 있는 단어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답안과 헷갈리게끔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역시나 여기서도 답이 2번이라고 아이고, 1번입니다. 죄송해요. 1번이라고 한다면요. 2번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매력적인 오답 중 하나인데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연구자들을 묶는 데 있어 패러다임의 역할요. 역시나 마찬가지. 이 중간중간 나오는 단어들을 보시면요. 아, 공유된 생각?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다? 그리고 동의를 할 거래요. 이런 표현들이 좀 아이들이 읽다 보면 같이 쓰고 동의하니까 이거 같이 묶는 거네. 같이 생각하는 거네. 뭔가 패러다임이란 단어는 나왔어. 그럼 패러다임의 역할이네. 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유추와 자기만의 추론과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답을 체크하게 됩니다. 당연히 오답이죠. 네, 그렇게 답을 내리면 다, 네, 틀리고요. 당연히 1등급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보시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유사한 표현, 패러프레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측두엽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전두엽은 우리 학습에 있어서 가장 최고 탑이잖아요. 저 핵심 정보를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중요도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불필요한 정보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전환시키는 뭐 역접의 이 논리도 빨리빨리 파악하고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해마와 측두엽도 저번에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경지식을 꺼내서 내가 적용을 시키고 이해하게 하는 것도 역시나 측두엽이고요. 정보를 저장하고 경험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배경지식을 형성하는 게 전부 다 해마와 측두엽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한번 보시면요. 아까 제일 첫 번째 했던 그 21학년도 23번 문제를 보면요. 얘는 논리적인 추론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독해력도 필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전두엽이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부위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아까 지문 기억나실까요? 인간에게 맞지 않는 일을 맡기는 것이 문제라는 걸 어떻게든 다양한 그 글의 흐름으로 지금 논리를 구조화해서 주제를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선택지 중에서 지문의 핵심어와 일치하는 게 바로 2번이죠. 이런 걸 추론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축두엽이요. 영어 단어의 의미를 인출해내요. 그리고 문장의 구문을 분석하려고 하는 언어 처리를 담당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 뇌 기능의 향상이 독해에도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서도 오답 후보를 억제시키고요. 가장 적절한 답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관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뇌 영역이 함께 작용을 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제대로 풀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거죠. 저희 엠백 훈련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업 기억 강화 훈련으로 가장 대표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유지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엠백 훈련은 이 메모리 용량을 키워주잖아요. 그래서 몇 단계 이전의 모양이나 글자가 지금 내가 보는 글자나 모양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훈련을 하면서요. 내가 처음부터 그 끝까지 지문을 읽었을 때 내가 제일 처음 봤던 그 지문의 내용이 내가 마지막 지문을 읽을 때도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한번 그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럼 저희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문을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짜 한 번 읽을 때 내용이 구조화되고 내용의 그 전체 내용이 다 기억에 들어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여기 보면 실제 내용에 보시면, 그때 지문 보시면요. 인간은 감시에 약하다. 근데 기계는 잘해. 근데 아까 우리 지문에 뭐라고 했었죠? 사람이 잘 못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인간은 감시에 약하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인간이 못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말은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사람은 못하지만 기계는 잘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우리 작업기억, 엠백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D2 훈련입니다. 마찬가지 주의 집중력이죠. 그러니까 주의력 테스트라고 보통 하는데요.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네, 주의 집중에 다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적 주의 집중. 우리 D2 선택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속적 주의력. 그래서 같이 보시면요. 수능 영어는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단어 중에 이 내가 핵심 키워드를 빠르게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D2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인간은 오랜 기간 동안 깨어있는 게 약하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D2 훈련도 시험 후반부까지 우리 총 많은 이 전체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는요. 총 45문항인데요. 이총 45문항을 다 풀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뇌의 지구력을 길러주는데도 우리 D2 훈련이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정답은 2번이었고 아까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보면 issues라는 문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엠백은요. 인간에게 기계적인 정밀함을 요구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기억 속에 유지하게 해줍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걸 유지하게 해줘요. 그리고 D2는요. 빠른 속도로 지문을 읽고 아까 이 지문을 훑는다는 건 절대 지문을 읽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문을 읽을 때 강약 조절하며 읽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의 근거가 되는 단어들을 명확하게 포착하게 뇌를 최적화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텍스트를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뇌의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지 코그 트레이닝의 엠백과 D2는요, 항상 저는 수업 전후로 많이 해주거든요. 네, 영어 독해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학년도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하겠지만요. 저 한번 보시면요. 이 지문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산업화가 생기면서 기계 가동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성도 바뀐다라는 이 논리를 알려준 거거든요. 이거를 저희는 전전두 피질에서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글의 구조를요. 왜냐면 제가 논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도 이렇게 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더러 적용을 하지 못해요. 아이가 직접 그거를 적용해보고
글을 읽으면서도 접속부사 찾고, 그리고 글의, 뒤에 흐름을 다 이해하고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되는데, 이 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작업 자체가 어렵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측두엽도 보시면요. 여기 핵심 어휘를 인출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복잡한 영어 문장도 역시나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시간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우리 핵심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집중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세부 사항에 매몰되지 않게 주의력을 조절해준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매력적인 오답을 선택하지 않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지만 학생들이 읽으면서 이 단어, 저 단어, 이 단어, 저 단어. 아, 그럼 이러면 이게 답이네. 라고 오답을 선택할 때, 그때 아이들에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지엽적인 단어일 뿐이거든요. 핵심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런 지엽적인 단어만 기억하고 오답을 선택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전대상 피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엠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중력 유지 능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수능 지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고 정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유지시켜준다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구조를 얼마나 기억하고 구조를 기억하고 이해하면서 글을 읽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 정보 처리인데요. 불필요한 정보는 밀어낸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하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와 직결된 정보만을 선별한다? 이게 바로 핵심 문장은 강하게 읽자라는 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효율적으로 글이 보이고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2 훈련은 역시나 주의 집중력인데 이게 강도와 속도, 정교함을 훈련시켜 준다고 적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신속한 핵심이 포착이 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신속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되게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진짜 D2 훈련은 정말 정말 최고의 이 서포터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스캐닝 할 수 있는 기법이나 연습 정말 반복적으로 해도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읽는 그 습관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던 그 독해할 때 습관과 그리고 논리 구성할 수 있는 이 뇌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읽고 싶어도 아이들이 읽을 수가 없고요. 빨리 읽더라도 그만큼 오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디투 훈련을 꾸준히 한 만큼 아이들이 진짜 독해를 할 때 정리를 하며 글을 읽기 시작하고 실제 진짜 시간 오래 걸릴지언정 한 번만에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고른다거나 그다음에 좀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된다거나 답을 그 매력적인 오답을 선택하는 오답률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D2와 엠백 훈련은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진짜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꼭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답 억제 능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오답을 어떻게 하면 선택하지 않을까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상위권 친구들이 진짜 매력적인 오답에 얼마나 낚이냐 낚이지 않느냐 이걸로 많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나 1번이 정답이었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엠백과 D2가요. 이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훈련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22학년도 23번 문제인데요. 역시나 고난도 지문을 풀 때 당연히 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이 아까 믿음과 사용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거였잖아요.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지 믿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은 사용하는 게 중요해라고 작가가 플러스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논리적으로 내가 구분을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읽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읽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문 중간에 나오는 토마스 쿤의 인용구와 앞선 설명을 연결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검토한다. 굉장히 이게 좀 이 자체도 좀 어렵겠지만 다시 말하면 논리를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며 읽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복잡한 상징적 정보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요. 내가 개념적인 모델로 시각화가 되고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구조화이잖아요. 그래서 글이, 문장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그걸 얼마나 내가 구조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읽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뇌의 작용은 정말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장 내의 까다로운 구문을 분석하고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놓긴 했는데요. 계속 같은 말을 좀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파악해서 이제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라는 건 패러프레이징인데 그냥 같은 단어로 같은 지문으로 같은 문장으로 이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게 아니라 뉘앙스는 좀 다르게 하면서 표현을 다르게 한다거나 그 맥락으로 이 논리를 만들어내고 또 패러프레이징이 꼭 단어만이 아니라 표현이나 뉘앙스도 패러프레이징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해독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 뇌가 지금 발달이 됐을 때 당연히 그렇게 독해를 할 때 유익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엠백은 당연히 인지적 유연성이 당연히 도움되고 작업 기억에 단련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상적 개념을 유지하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에 보면 패러다임이 기능적 측면을 뭐라고 했었죠? 아까 믿는다기보다는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뒤에 내용이 이어져서 이해가 되고,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아, 이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구나. 라는 게 보여야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엠백 훈련 정말 정말 너무너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섭 제어라고 제가 적었지만 주제와 반대되거나 이 혼동될 수 있는 단어들이 진짜 많이 등장하죠. 특히 난이도의 상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점점 더 많이 등장을 할 거고 앞으로도 더 꼬아 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엠백 훈련과 D2 훈련은 뺄래야 뺄 수 없죠. 왜냐면 이 엠백 훈련이 이 보면 제가 정보의 간섭을 차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력적인 오답에 낚이지 않도록 정말 낚시질 당하지 않게끔 예방해주는 훈련 중 하나가 바로 엠백 훈련이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세밀한 정보를 식별하는데도 D2 훈련은 굉장히 너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밑에 보시면요. 상난이도의 문제는 뇌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든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 논리적인 구조를 반복하는 걸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고 그 접속 부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찾아가며 논리를 만들어내며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D2 훈련은요. 이 뇌가 지쳐갈 때도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단서를 뒤에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D2와 엠백 훈련은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정답이 1번이었고 여기 functional aspect라는 이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능적인 측면 자체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엠백과 D2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처리 용량과 처리 정밀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이 영어 지문을 훨씬 수월하게 해결하게 돕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그 엠백 훈련과 D2 훈련을 거의 진짜 수업 전에 진짜 많이 하고 숙제로도 많이 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뇌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수업을 하는 것과 그리고 스스로 그 숙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스스로 내가 저한테 들은 내용을 스스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글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스스로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는 걸 느끼니까 뇌파 훈련도 열심히 하지만 이 문제도 자기가 열심히 풀게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다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또 글을 읽다 보면 이전에는 분명히 다 분산됐던 정보들이 이제는 다 통합돼서 구조화돼서 읽히니까 아이들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이게 우리 뇌파 훈련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코그 트레이닝은 저희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정말 멋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고 직접 이 좋아지는 이 개선되는 걸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코그 트레이닝이 많이 알려지고 이 좋아진 부분이 진짜 그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례들이. 저도 지금 사례들이 많이 많아지고 있는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진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그런 보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다른 문제 유형으로 아마 좀 안내해 드릴 것 같긴 한데요. 또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